저자가 읽어주는 소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태양의 그림자 가운데 제5화 사랑의 색깔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바탕 전쟁이 쓸고 간 마을은 쑥대밭이라도 된 듯이 사람과 자연에서 건강한 생명이 별로 없었다. 아까운 목숨을 잃고 신음하면서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무료한 삶을 보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자연도 역시 소리 죽이고 있었다. 죽음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가운데서도 듬성듬성 생존한 청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일상을 이어갔다. 얼굴은 구겨져 있었고 창백했다. 친구가 사라졌고 이웃이 돌아오지 못했으며 가정이 무너졌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안아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사치에 불과했다. 아무도 슬픔이나 상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침묵으로 말하고 눈물로 이야기를 할 뿐이었다.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던 인간의 본질이 멍들어 버렸고 사랑, 배려, 열정 등이 굳어버렸다. 닭이 울어주면 일어나 아침을 맞이했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었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면 됐다. 언덕에 걸린 슬픈 노을이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고 어두운 밤이 더욱 어둠을 재촉하면 하루를 마감하면 됐다. 어김없이 다가오고 돌아오는 계절이 알려주는 대로 몸이 익힌 대로 씨앗을 뿌려 때가 되어 거두면 됐다. 죽음과 인간의 악랄함이 쓸고 간 우리 집과 마을에는 새로운 희망적인 기운이 싹텄다. 생명 탄생이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하여 생리별을 했던 남자들이 돌아오면서 간절한 화풀이 사랑을 하였다. 결혼하지 못했거나 나이를 넘긴 처녀총각이 가정을 이루면서 가세를 했다. 살아남은 자들이 사한자를 낳는 생산활동이 시작이 됐다. 전쟁과 좌우 싸움을 하는 가운데 생사의 경계선에 있던 젊은이들의 처절한 본능적 행위였다. 앞과 뒤를 보지 않고 벌인 생명활동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잃어버린 생명을 찾으려는 발부둥이었고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절규였다. 전쟁으로 몸에 붙어버린 살기를 씻어내고 생명을 이어가려는 오기가 탄생시킨 힘의 표출이었다.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애처로움과 상실감을 생식활동으로 분풀이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마을에 울려 퍼지는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죽어가며 내뱉은 흔적들을 하나하나 지워갔다. 아이를 낳는 어머니의 울음과 고통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순간의 비명과 닮아 있었지만 가슴에 벅차 잊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고통이고 울음이 되었다. 그렇게 마을이 치른 전쟁의 아픔은 새 생명의 울음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 대문에 고추나 수술단 액막의 줄들이 이 집 저 집 내에 걸렸다. 마치 전쟁에서 죽은 이들의 달래는 영혼가를 부르듯이 여기저기 아이 울음이 터져나왔다. 이빨 빠진 것처럼 느슨해지고 헐거워졌던 가족이라는 공간이 새로운 생명체로 채워졌다. 좌우의 힘이나 전쟁의 소용돌이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아져 이름을 외우는 데 시간이 걸렸다. 어른들은 어느 집 자식인지 알기 어려워 묻거나 닮은 점으로 식별을 하곤 했다. 네 집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뛰노는 아이들의 혼란함이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유복자라는 별칭이 있었고 벌벌 떠면서 키웠다. 유복자는 할아버지가 죽으면서 뱃속에 남긴 유산이었다. 전쟁 통해서도 살아남은 것은 할머니의 끈질긴 모종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남자가 귀한 집안이라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했다. 그 결과 우리 집은 아이를 많이 낳은 베이비 부모 세대의 한가운데 있었다. 우리 집 3대는 시대가 만들어준 운명을 거역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진하는 가운데 생명을 잃었고 상처를 입는 가운데 새 생명을 얻었다. 형은 57년 닭띠, 나는 그 이름도 유명한 58년 개띠, 첫 번째 동생은 60년생 쥐띠, 둘째는 62년생 호랑이띠였다. 이웃집이 산부인과였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산파역을 했다. 가정이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장이었고 큰아이는 동생을 돌보는 보육사였다. 이웃 어른은 교리와 예절을 가르치는 스승이었다. 한꺼번에 시대와 마을을 어지럽힌 세대가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다. 많은 것이 적은 세대이어서 많았기에 소중했다. 먹거리를 걱정하게 하고 밥상머리 경쟁을 벌이게 했던 모습이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 인구 과밀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전쟁을 잊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 더욱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세대임은 분명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욕심을 가졌다. 입학 시즌이 되면 살림이 어려워도 학교를 보냈다.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책을 들고 다니는 데 만족했다.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 알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정신적 결함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비난에 대해서도 반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받았다. 보릿고개를 넘는 것이 어려워서 학교에서는 급식으로 옥수수빵을 주었다. 향긋한 이스트와 풀 냄새가 잘 어우러진 천하일품의 빵이었다. 조금이라도 큰 것을 받기 위해 나눠주는 빵의 크기를 눈으로 재며 순서를 기다렸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고 먹는 즐거움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혼자 독식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빵을 나눠 먹는 기쁨이 더 컸다. 옥수수빵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어떤 의미로 주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빵을 먹고 성장하는 사이에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예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구별되기 시작했다. 표현이 안 되고 서툴렀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을 알게 됐다. 점차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이나 옷이 빈부의 차이를 의식하게 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도 알았다. 이런저런 기준에 따라 암묵적으로 서열이 정했다. 서열에 따라 기죽는 법도 몸에 배기 시작했다. 몹시 불안해한 것은 옥수수빵의 크기도 도시락의 내용물도 예쁜 여자친구의 유무도 아니었다. 잘하고 못하는 공부로 서열이 정해지는 것이었다. 걱정은 했지만 걱정한 만큼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 학급에는 4대 물건이 움직여 분위기를 좌지우지했다. 첫째 물건은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을 나와 면을 들썩하게 만들었고 시식인의 행세를 하는 집안 출신인 홍표였다. 잘 먹어서 그런지 키도 컸고 맛있는 과자와 도시락을 싸와 인기를 얻는 친구였다. 공부도 나름대로 잘하는 편이어서 반장을 독식했다. 두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최부자 딸로 불리는 시자였다.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볼살이 황소처럼 복실복실하게 붙었다. 공주로 보이려고 노력했고 느릿느릿하게 언행을 하는 여유를 가졌다. 부자라는 소문이 인기를 얻는 이유였다. 세 번째는 집안이 별 볼일 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남이 됐고 공부도 상위권으로 도약해서 선생님의 관심을 독차지했던 길동이었다. 갑자기 벼락을 맞았는지 모르게 아이가 크게 보였고 만능맨처럼 운동도 잘해서 남자다운 매력을 가진 친구였다. 네 번째는 일찍이 형이 대도시로 나가 도시물을 먹은 탓에 신세계를 접하는 서장이었다. 도시에 사는 형이 보내주는 참고서를 완독하고 학교에 나타나 선생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해대며 지식을 자랑했던 옆집 사는 친구였다.
그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아이가 경미였다. 자신감이 있었고 노래를 잘했으며 말도 잘했다. 잘난 척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을 정도로 장점을 많이 가진 친구였다. 나서지 않고 조용히 제 몫을 했고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다. 나는 그런 그룹에 들지 못해 주위에서 서성이는 존재감이 없었다. 어느 날 학교에 황 선생님이라는 분이 부임했다. 우락부락한 생김새를 가졌고 말소리도 웅장해서 한 번 풀려가면 쪽을 못 썼다. 무서워서 말도 더듬거리게 하고 피하고 싶은 경계의 대상 1호 선생님이었다. 풀려가지 않은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가끔 선생님은 반장이나 부반장을 제쳐놓고 할 일 있으면 나를 불러 일을 시켰다. 일하는데 약간 긴장을 했지만 무섭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다. 일을 하면 할수록 불러주는 선생님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외정사촌 오빠라고 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자신감과 자부심도 생겼다. 잘 나가 관심을 받으며 길을 펴고 사는 친구들의 기분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우리 주위에는 분명 남의 기분을 좋게 띄워주는 사람이 있다. 그 중에는 칭찬을 하거나 관심을 줘 방심하게 하여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칭찬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선생님은 길을 살려준 선생님이라는 측면에서 후자에 속했다. 선생님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살짝 일어났다. 모두가 좋아하는 경미가 눈에 들어왔다. 거부하거나 부정하고 싶지 않았다. 통학을 하려면 그 친구가 사는 마을을 지나가야 했다. 등굣길에서 만나기도 했고 하굣길에서 섞여 만나기도 했던 사이였다. 교실에서 고개를 숙이면 옆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친구들과 오가는 길에서 떨어뜨리는 눈빛을 받으려고 애를 쓴 적도 있었다.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우연히 하굣길에서 동행을 하게 됐다. 긴장한 마음을 숨기려 애를 썼지만 말을 하지 않아 아직 탄로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냥 걸어가는 발길에 모든 상황을 맡길 수는 없었다. 침묵을 깨야 했다.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경미는 선생님과 같은 성을 가졌기에 물어봤다. 신경미, 2학년 담임 선생님과 성이 같아. 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말을 했다. 응, 우리 아버지야. 선생님이 아버지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화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버지 친구네. 정말? 선생님이 그랬어. 나는 억지로 인연을 강조하고 싶었다. 우리도 친구야. 라고 하며 웃었다. 통지성을 확인한 이후부터 멀기만 느꼈던 거리가 조금은 좁아졌다. 경미라는 이름이 입에 자연스럽게 붙었다. 가끔은 우리라는 호칭을 쓰기도 했다. 이렇게 나는 베이비 부모 세대의 한가운데서 옥수수빵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념 논쟁 당시 아버지는 좌익사상가를 색출하는 군인이었고 경미의 아버지는 좌익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잡혀 죽음을 면하기 위해 동료를 고자리를 했던 변절자였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대를 이은 친구가 됐다. 경미와의 만남은 싹이 트는 봄날처럼 시작됐다. 여름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아름답게 피는 꽃처럼 화사했다. 여름 방학이 되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앞마을 개울가로 놀러갔다. 아마도 첫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다.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 낚싯대를 만들고 밥풀러 먹이를 삼아 강태공놀이를 했다. 빛이 내리쬐고 온기가 올라오고 몸은 나른했지만 마음만은 가볍고 시원했다. 개울에 다다르자 고립되어 있는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 습색에서 달려나와 유난히 헤엄치며
몸체를 흔드는 몇 마리 피라미가 보였다. 자세히 보니 제법 큰 놈도 섞여 있었다. 물고기야, 물고기. 쉿, 조용. 급하게 낚싯줄을 던졌다. 그 순간 물고기들이 먹이를 보고 달라붙었다. 먹이를 두고 싸우는 물고기의 난장판을 보는 순간 머리에서 소름이 돋았다. 산 것들이 벌이는 처절한 생존 싸움을 보면서 두려움이 다가왔다. 자연계의 싸움이나 인간계의 싸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고기가 벌이는 난장판을 맹놓고 보고만 있었다. 들어올려 뭐야? 라는 경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알았어. 낚시대를 들어올렸지만 이미 먹이는 사라졌고 물고기의 투정은 막을 내리고 있었다. 타이밍은 물고기를 낚아챌 때나 좋아하는 이에게 고백할 때나 매 한 가지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미안.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새끼잖아. 나중에 크면 잡지 뭐. 라고 말하고 물끄러미 물웅덩이를 봤다. 웅덩이잖아. 멀리 가지도 못해. 쟤들은 잡힌 몸이야. 한바탕 물고기 소동이 벌어지고 나니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붉게 했다. 물속에 발을 담갔다. 경미야, 응? 물을 경미에게 뿌렸다. 장난치지 마. 떨리는 목소리는 물소리와 함께 흘러가 버렸지만 여운은 남겼다. 손을 잡고 물 안쪽으로 끌었다. 버티는 신용을 했지만 몸은 주저하면서 다가왔다. 경미는 손을 모아 물을 담고는 손이라고 속삭였다. 나는 망설이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선물이요? 얼떨결에 받은 물이라는 선물은 외면이라도 하듯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막으려고 양손과 손가락에 힘을 주었지만 겨우 손바닥을 적실 정도로만 남았다. 경미는 소중한 것은 순간에 오는겨 라고 말했다. 경미의 외침은 금방 알지 못했지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 순간 물속에 비춰진 얼굴, 몸, 손이 몹시 흔들렸다. 마치 마음의 설렘처럼 느꼈다. 좋아하는 마음을 급하게 전해주듯이 물살은 속도를 내고 빠르게 흘러갔다. 물 흐르듯이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는 이 순간이 좋았다. 나는 잠시 노출되었던 마음을 숨기기라도 하듯이 개구리 헤엄을 치며 손과 발, 얼굴을 뭉개버렸다. 물속에 있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몸을 감쌌다. 추워, 나가자. 경미는 어떡하지? 라고 말하곤 물을 떨어뜨리며 종종 걸음으로 우거진 숲속으로 향했다. 뒤돌아. 나는 사라지는 경미의 모습을 보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상의 나래를 폈다. 걱정 반 호기심 반 신경이 온통 뒤로 향했다. 소리 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 경미는 깊어진 마음이라도 빼려는 듯이 힘을 들여 쥐어짰다. 돕고 싶었지만 돌아서거나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은 움직였지만 행동은 정지됐다.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짜릿하게 느꼈다.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 심체 이탈의 순간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았다. 지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가오는 것이 있고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아름다운 구석을 만들어준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왔다. 나는 경미가 다가오기만을 바랐고 나 혼자만이 다가가기를 바랐다. 그렇게 지내고 싶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하는 복잡한 이치가 작동하고 있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어떤 색깔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